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련 광주에 계시는 안영숙 시민모임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징용당했던 분들을 돕는 시민모임, 굉장히 고충과 애로가 많고 그랬는데 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시민들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안영숙 시민모임 대표께서 정부의 TF가 만들어는 졌지만 미처 힘을 쓰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라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도중에 정부의 관련 것을 확인을 하고 미안합니다. 마이크가 좀 빠져 있었군요. 인터뷰 교체 과정에서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와 행정자치부에 어떻게 된 일이어서 정부 TF가 구성이 됐음에도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TF가 구성된 건 맞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전범 기업들, 일본의 미쓰비시 이런 거요. 그리고 우리 강제징용에서 많이 끌고 가서 노역을 시켰던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에 대한 지금 패소 판결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법원의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미 1963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6억 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한 그 모든 것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이것은 재론할 수가 없다라는 기존의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 추후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그리고 피해 보상에 관련한 합의의 테이블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대좌를 하기 위해서 TF는 온통 일단 외교적 노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께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직은 실무적 차원의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답변이라는 게 항용 좀 답답하고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뭐 기자들 하면서도 늘 많이 느끼고 하는 건데 성에 차시는 답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그런 완고한 입장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은 그 점은 좀 제가 양지를 전해드릴까요? 그리고 안영숙 시민모임 대표를 비롯한 전국의 근로정신대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분들께서도 아마 대강은 감은 잡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뉴스 AS랄까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울공방의 최선동님, 이승원님, 은당님, 출첵 이런 거 많이 남겨주셨고 오늘도 즐겁게 청취한다 김유진님 고맙습니다. 바다아이, 네, 과구신 기자 애쓴다고 많이 응원들 하시네요. 마이크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기술진 일부가 바뀌어가지고요. 약간 모두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 뒷목 잡아요. 짱우유 캡틴님. 어제 뭐 프로야구 롯데 경기에서 뭐가 있었나 보죠? 최당수님 고맙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는 벌써 이제 당수의 자리에 올랐고 순규리님 연합뉴스에서 김정남 살해 연루 여성들 모두 살인 혐의를 벗었다. 진상은 미궁으로라는 기사 속보 전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흔히들 북측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좀 다른 내용이 들어왔군요. 네, 이순규님 고맙습니다. 국제뉴스 시작하시죠.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대단해요. 뭐 원래 거침없이 뚜벅뚜벅하고 많은 자금력과 이런 걸 바탕으로 미국의 전혀 사실 무역 협상만 놓고 보면 조금 아직은 약한 건 드러나지만 다른 데 가서는 G2로서 뭐 그러는데 이번엔 유럽에 가가지고 이태리 이런 나라들로부터 1대1로 네. 야심찬 중국의 플랜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도 받아냈고 네. 프랑스에 가서는 뭐 45조인가 돈을 물쓰듯 쓰면서
보잉사 안 사고 너희들 비행기 뭐 300대인가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프랑스도 좀 굽신굽신 이런 모양인데. 네. 그럼 이제 근데 원래 유럽이 중국을 그렇게 고깝게 이쁘게 보지는 않았잖아요. 뭐 저 돈이 가는 곳에 고개는 숙여지죠. 그러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잘 되어 간다고 임 소장 보십니까? 그건 아직은 좀 이르고요. 판단을 하기는. 네. 왜냐하면은 그 중국이 이제 그 이건 굉장히 먼 원대한 어떤 그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21세기 중반까지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잘 돼가고 있다 아니면 뭐 일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완전히 이제 그 최종적인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네. 다만 지금 서유럽과는 굉장히 서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제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서유럽이라 하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영국, 프랑스, 그렇죠. 독일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우리 과거에 이제 동유럽, 서유럽 하는 예. 것이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권이냐 아니면 동구. 동유럽 그러니까 과거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공산 진영을 얘기하냐 보통 그렇게 나눴었는데 공교롭게 그게 또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는 또 그렇네요.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유럽, 동유럽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유럽. 그래서 우리가 G7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상당수 그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독일 이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있고 근데 이 네 나라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영국은 좀 빠져나간다고는 합니다만은 유럽을 이끌어 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그 시진핑 주석의 행보 1대1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로로 한번 그다음에 수로로 한번 이렇게 유럽 쪽으로 길을 연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과거의 실크로드를 이제 21세기 다시 재현한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전략적인 의미가 있느냐? 요거를 잠깐 이제 보자면은 사실 그 중국은 그 유라시아 대륙에 딱 버티고 있는 어떤 그 잠자는 사자에다가 이제 잠을 슬슬 깨어나와서 이제 횡보를 좀 하려고 하는.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봉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서쪽은 유럽이 버티고 있으니까 봉쇄가 어느 정도 될 거고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서유럽이 그다음에 이제 동쪽은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 인도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상을 봉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당에 중국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뚫어야 되는 것이죠. 뚫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육로로 해서는 동유럽을 거쳐서 서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해상로로는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봉쇄할 것 같은 그 태평양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네. 유럽으로 가는 인도 앞으로 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그렇죠. 쭉 이어보려고 그렇죠.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수에즈 운하까지 이게 뚫고 이제 가는 그게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죠. 네. 옛날에 정화라는 그렇죠. 중국의 장군 겸 황제의 특명을 받은 사람이 대원정을 떠나가지고 네. 그 정복했다는 정화 루트. 예. 그거를 지금 현대적 의미로 재건, 확장, 복원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해상 1대1로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일로가 이제 해상이고 일대는 이제 띠를 이루어서 그렇죠. 대륙으로 연결하겠다. 그렇죠. 네. 이제 그건데 이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중국의 자금력을 가지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거치는 나라들 쫙 돈을 이제 뿌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 지금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업체랑 비슷합니다. 대부업체. 예.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돈이 궁한데 이렇게 이거 우리 내가 빌려줄게 하는데 이게 갚을 때 걱정보다 당장 필요하니까 네. 받죠. 근데 이게 갚을 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어떻게든 뭐 갚으면 좋은데 못 갚아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저당 잡힌 거 다 가져가고 그렇죠. 이자도 높고 이런. 근데 지금 뭐냐면은 그 중국이 유럽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거치는 그 해상 국가들 같은 경우에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돈을 빌렸다가 이걸 제대로 이제 갚지를 못하고 결국은 근데 중국의 돈을 빌려서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항만 건설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건설하는데 누가 오느냐? 중국 기업이 와서 건설을 해요.
그래서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냐? 이게 중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상당 그 주권이 넘어가는 이런 꼴이 나오는 것이죠. 돈도 못 갚고. 이런 나라들이 몇 개가 나오면서 야 이거 저 큰일 날 노릇이다 이렇게 이제 뒤늦게 아차 싶은 그 국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프리카랑 아시아 몇 국가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소위 G7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클럽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이탈리아가 냉큼 받으니까 예. 유럽 서유럽 입장에서는 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바로 독일도 그 얘기를 했죠. 독일 외무장관이 이탈리아가 이번에 그 중국하고 양해각서 MOU를 작성하는 서명하는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지금 그 우리의 우방이지만 미국이 저렇게 이제 세계를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고 중국도 이러고 있고 그 상태에서 유럽이 단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유럽의 운명이 예.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독일하고 네. 이탈리아하고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돈이 좀 급해서 그렇죠. 어허. 지금 이탈리아가 지난 특히 가깝게는 2008년도 그 세계 금융위기 미국에서부터 예, 출발한 네. 이 이후로 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10년 동안 힘들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네. 주로 그 당시에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이게 남유럽. 그러니까 원래 못 사는 지역.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네, 좀. 그리스, 스페인, 네, 뭐 이태리아 남부 이런 예, 데. 그렇죠. 예. 그쪽에서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G7엔 들어가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예.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고 5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황제의 그리고 이제 대우도 황제급 대우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돈을 거부하기가 어려웠겠죠. 예. 근데 그거 중국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관이죠. 차관? 예. 그럼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덜컥 물었다가 그 나중에 수 안 풀리면은 훨씬 곱절로 뭐 쌓아서 갚아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아까 그 대부업자?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당장 급하니까 네. 나중에 어떻게 갚겠지 하지만 그렇게 갚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이태리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이 일으켰던 베스톨루니인가 하는 그 예. 총리 예. 지금도 정치력은 뭐 여전합니까? 예. 그렇죠. 그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게 또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생명력이 정말 질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현역에서는 이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예. 어쨌든간에 그런 것 같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중국이 자금력을 앞세운 국가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단일 대우가 흔들릴까요? 아니면 위태위태는 하지만 그래도 단일 대우가 유지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핵심이죠. 그리고 단언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예.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 연합이 출범하고 한 15년이 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여정 중에 가장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영국은 나간다고 하고 네. 그런 입장에서 독일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곧 은퇴를 하고 예. 이렇게 되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변화의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 브렉시트와 독일 메르켈이 한 10년간 독일은 물론이고 서유럽 정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은퇴가 임박해 있다. 네. 그럼 그 이후는 아직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것이 좀 위험은 하죠. 네네네. 다만 이제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메르켈 총리 이후로 그래도 유럽의 어떤 리더로 자리매김을 시퍼하는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아주 강력한 친유럽주의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5월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는데 예. 프랑스에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안 좋고
기존의 지지층도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하는 참인데 지금 마침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잘 된 것이 5월에 있는 그 유럽 의회 선거 그 대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강점이 거기거든요. 친유럽. 네. 그래서 이제 이 약간 그 마크롱 대통령의 실망했던 층도 유럽 정책만큼은 저기 당신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럼 메르켈 빈자리를 과연 프랑스의 마크롱이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 있느냐. 뭐 그렇죠.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일단은 그렇죠. 관건이고, 그렇죠. 설령 그게 된다면 메르켈이 구축했던 독특한 영역과 권위, 그리고 미국에서도 함부로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동맹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크롱이 또는 영국의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독일의 것인가. 누가? 독일의. 네네. 이게 하나의 관심이고, 마지막으로 짧게 네. 중국이 1대1로를 이렇게 거창하게 그리고 몇십 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일본, 특히 우리 한반도 국가들은 1대1로에 큰 영향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일단 중국이 큰 틀에서의 1대1로 계획을 세운 것은 네. 신장, 이게 육로로 하자면 네, 서쪽, 중국의 서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티벳 쪽으로 베이징보다 좀 더 이렇게 서쪽으로 가 있는 거기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베이징에서 연결이 도로로 이제 연결이 되죠. 철로로도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연결은 되지만 그 약간 더 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일본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남북이 철도가 연결일만 된다면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그거를 배를 싣고 여기서부터 저 유럽까지 가는 것보다 부산으로 와서 그렇죠. 부산에다 갖다 실어놓고 거기다 기차만 실어놓으면 저 배보다는 기차가 훨씬 더 빠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물류 비용도 적고 그렇죠. 훨씬 빠르고.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루트가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 영향권은 상당한 변수, 플러스 쪽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는 것이 맞고, 그렇죠. 1대1로의 기본적인 프로젝트 자체가 가자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활로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거대한 벨트를 하나 구성하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 지구를 하나의 띠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하나의 띠로 연결하자. 유라시아 구대륙을 연결을 하자. 그렇죠. 일대라는 게 그 벨트. 그렇죠. 협대할 때 대자. 협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화 장군의 과거 이렇게 해양, 그다음에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육로 그거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2049년, 50년 이때 되면은 중국이 세계 최고로 올라선다. 이 거대한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그거죠. 하여튼 중국 코스 요리 깜짝 놀라 자빠지게 할 만큼 계획 하나는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꼭 이게 허황된 것만도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앞으로 변수가 많으니까 특히 이번 유럽과 미국의 대응 이런 것들은 면밀히 계속 살펴볼 건데 아마 임 소장께서 잘 챙겨주시겠죠. 네. 오늘 국제뉴스는 중국의 1대1로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까지도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이건 아마도 간간히 계속 집계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주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